나이 40억 년. 생명의 근원인 바다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4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비하면은 그냥 노다지였습니다. 노다지.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던 바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이 낳은 폐기물이 바다에서 독성을 내뿜으며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연안 국가들이 당면한 바다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 바닷속에 잠겨있는 약 40만 톤의 쓰레기.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바다 안팎에 드론이 투입되었습니다. 넓은 시야와 뛰어난 기동성. 바다를 지키는 히어로와 드론 이야기. 함께 만나보실까요? 새벽 5시. 오늘도 수산시장의 하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배에서 간 내린 싱싱한 수산물을 더 많이 팔고 더 싸게 사기 위해 바다와 밥상을 잇는 흥겨운 거래가 열리죠. 그러나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신토부리 수산물의 양이 해마다 줄고 있어 어시장의 형편도 예전만 하진 못하다고 합니다. 바다가 변하고 변한 바다를 떠나버리는 해양 생물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맛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바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남해군 최남단에 위치한 미조리 앞바다입니다.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해 남해바다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것이죠. 해삼, 전복, 올미역, 멸치 등 제철 해산물이 넘쳐나 예로부터 해녀들의 물질 작업이 활발했던 바다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부터 미조리 바다를 누비던 해녀들. 하지만 이제는 그 수가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는데요. 고령 세대를 제외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해산물이 줄어들어 작업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저승돈을 벌어 온다고. 저승돈. 이제 깜빡한 사이에 생명이 왔다 갔다 이제 그러는데, 겨울에는 해삼, 가을에는 소라, 또 여름에는 멍게. 그러니까 해삼은 봄까지 잡아요. 지금까지 4월 말 늦게 잡으면 5월 말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멍게 따기 시작합니다. 마을 앞바다만 나가도 멍게, 전복이 풍년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그나마 품삯을 한다는데요. 숨 한 줌에 의지해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넘나들었을 해녀의 삶. 해녀들이 내는 이 휘파람 소리는 물질하면서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한 번에 내뱉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30년 경력이지만 숨을 참는 건 지금도 가장 힘든 일이죠. 망사리가 묵직한 걸 보니 오늘 수확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해녀의 숨과 맞바꾼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촬영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5월 말까지 많이 잡힌다는 해삼이 한가득이군요. 13kg, 13개, 18kg, 18. 생명을 거는 고단한 물질에도 묵직한 망사리에 피로를 입는다는 해녀. 하지만 이제는 바다가 황량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확실히 그 수확하는 양이 적거든요. 많이 적죠. 예전에는 멍게를 따면 막 한 100kg도 따고 막 70kg 보통 이렇게 따는데, 요새는 많이 따야 한 5, 60kg? 막 2, 30kg 그런 것까지 못 따요. 옛날에는 참만 있었어요. 1990년대만 해도 해산물의 노다지로 불리던 남해. 한 해에 1,500톤 이상 잡히던 해산물이
10년간 서서히 감소하면서 지금은 3분의 1도 채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얼마나 잡은 것 같으세요? 오늘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뭐 이번 달로 치면은 몇이나 해요? 오늘 한 3일. 오, 많이 잡았네요. 예, 많이 잡았어요. 보통 지금이 철인가요, 이거? 지금 해삼철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멍게철. 좀 있으면 멍게. 예. 해삼이 지금 거는 조금 매 부드럽지가 아니고 좀 딱딱해가지고. 어이구. 요렇게 했어라. 요렇게 사진 찍고로. 요렇게 했어라. 이건 무슨 문어예요? 돌문에 이거 귀한 거. 이거 문에가 이등 문에는 맛있거든. 돌문에는 이 남의 문에를 알아줘. 경남 지역에서는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오른다는 돌문어. 어획량 감소로 이 역시 천정부지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옥 해녀께서 직접 단 해삼 맛을 보여주시겠다고 제작진을 초대했습니다. 뭐 물회 같은 거.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녀석. 그 풍미야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아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에? 바다 향이 그냥 입안에 팍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 달라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바다 향이 확 나죠. 바다 내음 물씬한 밥상.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을까요? 바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은 많이 차이 나죠. 그때는 좀 바다밑이 살아있어가지고 풀도 나고 또 물건을 잡아와도 또 가면 또 있고 그 하나의 뭐 보물 창고처럼 내일 가도 또 잡고 모레 가도 또 잡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보물 창고가 거덜이 났어요. 거덜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좀. 지구의 파란 심장 바다. 해녀의 보물창고였던 바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지켜온 바다는 지금 아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서서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죠. 아마도 우리나라의 바다가 당면한 문제는 굳이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연안 국가들이 당면한 바다의 문제일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육상에서 배출되는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는 거 그런 종류 중에 최근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그 다음에 해양에서 또 벌어지는 뭐 해상 사고들, 예를 들면 유류 사고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죠. 다시금 푸른 바다의 전설을 되찾기 위해 생태계를 보살피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우리 바다의 건강을 진단하는 연구선이죠. 이 연구선을 통해서 국립공원 해양생태 쪽 기본조사 4계절 조사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 주요섬 수중생태계 조사라고 해서 직접 연구자들이 다이빙해서 섬 주변에 있는 생물 다양성과 해양 환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해안공원 일대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와 생태계 건강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나 아일대성 유입종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동을 예측하고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죠. 섬을 애두르는 산업빛의 바다가 장관을 이루는 섬 비진도. 오늘은 이 바다 속을 탐색하기 위해 특별한 드론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ROV 운용 지금 시스템인데요. 지금 시스템 부팅하고 있습니다. 구동하려고. 이 녀석이 바로 ROV 수중 드론이군요. ROV란 원격으로 조종되는 신해 탐사용 잠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해저에서의 자원 탐사, 난파선 조사, 수중 청소 등에 사용되는데요. 특히 해양공원과 같이 면적이 넓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의 제격이죠. 무엇보다 다이버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데요. 해수에서는 10m의 1기압씩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공기를 이용하는 다이버 잠수는 최대 40m, 조사 시간도 5분 내로 매우 한정돼 있어 관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은 ROV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모터 돌아가는지 확인 한 번만 해줘요. 이제 작동시켜 볼게요. 네, 들어와요. 좋아요. 한려 해상국립공원 비진도 바다 속은 어떤 상태일까요? 수중 드론이 바닷속 탐사에 나섭니다. 배에 탑승한 조종자가 화면을 보면서 유선으로 연결된 수중 드론을 조종하죠. 예, 지금 수심 5m 들어갑니다. 안반 쪽에 산호 같은 거는 지금 많이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한번 사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조사 인력들이 들어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수심 8m의 안반 모습. 수심이 아주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코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뿌연 데다가 유속마저 빨라 드론 작동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험난한 곳에 무작정 잠수부가 투입되면 안전사고가 따를 수 있죠. 지금도 이제 그 수심이 얕은 곳은 들어가서 조사를 하지만 너무 깊거나 아니면 이제 사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곳은 간단하게 ROV 먼저 투입해가지고 그 미리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미지의 공간을 탐색하는 수중 드론. 그리고 그곳엔 여지없이 풀청객도 있습니다. 회 어망 같은 거 보이죠? 네. 이런 거 이제 지금 이런 거는 버려져 가지고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게 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오염도 심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이런 예. 어망 같은 거나 쓰레기 같은 거 좀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좀 조사하다 보면은 국립공원적인데도 좀 가끔 나오고 그래요. 이제 저희 조사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서 이제 수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외부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수면에 떠다니거나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이나 밧줄, 고무와 같은 재질은 쉽게 분해되거나 썩지 않아 결국 해양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간 약 15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매년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6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에는 약 2만 8천 톤, 수면에는 약 5,700톤, 바닷속에는 약 11만 5천 톤의 쓰레기가 현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사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사람이 생산해낸 소모한 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것들이 수층 안에서 분해가 되어지긴 하지만 결국 분해된 그 플라스틱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먹은 물고기를 사람이 다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원치 않은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해양 쓰레기 유입을 막을 수 없다면 쓰레기를 찾아 더 열심히 수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 쓰레기와 침적 쓰레기를 찾아 치우는 청소배 청항선인데요. 전국 주요 바다에 배치되어 연간 80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항선 선박으로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항선이라고 하면은 앞에 보시다시피 이거 컨베이어 벨트로 해양 부유 쓰레기, 폐 어망이라든지 폐 그물이라든지 해초류 같은 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항로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바다 쓰레기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는 청항선. 부피가 작은 쓰레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바다에 내려 끌어올리지만 1톤이 넘는 거대 쓰레기의 경우는 중장비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들을 그대로 뒀다면 썩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를 오염시켰을지 알턴 리를 뽑은 것처럼 시원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청항선이 지난 한 해 동안 각 항만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가 적게는 200톤에서 많게는 1000톤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선박이 넘어야 할 산이 있었으니 바로 드넓은 바다 곳곳에 숨은 사각지대에 대한 숙제였습니다. 더 많은 쓰레기를 찾아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 바로 드론이죠. 우리 무인도서 순찰 그거 순찰해가지고 드론 순찰도 해줘야 돼. 해양 환경 감시자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드론. 장애물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매 눈으로 쓰레기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게 된 것이죠. 네, 드론 비행 준비됐습니다. 네, 날리세요. 항로 주변에 꼭꼭 숨어있는 쓰레기까지 이제 드론 손바닥 안이 된 셈입니다. 이거 화면 보시면 됩니다. 여객선 항로로 해가지고 쭉 한번 가보세요. 네. 드론이 찾고 선박이 수거하는 완벽한 팀 체제. 생활 쓰레기뿐 아니라 부유성 해조류 수거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파제는 연안 정화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쪽 방파제 쪽에는 쓰레기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드론이 도입되면서 순찰 소요 시간이나 선박의 유류비 절감에도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하네요. 드론으로 순찰을 하면은 저희가 관할 해역이 넓은데 드론으로는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시간도 단축이 되고 더 넓은 범위를 애찰을 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이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청항선을 운항했을 때보다 약 50% 시간이 절감이 되고요. 연료유 사용하는 것도 절감이 돼서 예산 절감도 되고 있습니다. 청항선은 현재 14개 무역 항만에 총 22척이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제주를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모든 항만에 순찰 드론을 도입하면서 쓰레기 수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죠. 드론과 청항선이 지키는 바다. 이들이 지나간 바다가 왠지 더 깨끗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번엔 또 다른 바다 청소부를 만나보죠. 커다란 플라스틱 상자처럼 보이는 이것은 일명 쓰레기 상어로 불리는 수상 드론입니다. 멀리 네덜란드에서 원정 온 귀한 몸이라는데요. 자체 무게는 40kg 정도이지만 최대 25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무척 좋은 녀석이죠. 애초 부유 쓰레기를 청소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이 드론은 배가 갈 수 없는 얕은 수심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 또는 선박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롭죠.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저희의 활용은 바다에 오염된 기름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 2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의 포식자 샤크 드론의 재능을 확인해 볼까요? 수시로 굴곡이 변하는 바다에서 쓰레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물체 인식 패턴을 드론에 학습시켰다고 하는데요. 자, 쓰레기 먹이를 찾아 출발해 보죠. 쓰레기 저기 작은 거 몇 개 보이는 거 수거해 갖고 올게요. 물체를 감지하면 사각지대까지 찾아가 쓰레기를 흡입하는 드론. 이 수상 드론은 완충된 상태에서 8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고요. 물고기나 새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매너까지 겸비하고 있죠.
차후엔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바다의 오염 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센서를 접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샤크 드론은 해양 기름 유출 사고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중대규모 유출 사고에는 선박이나 유해수기와 같이 펌프를 이용해 기름을 빨아들이는 방지를 할 수 있지만 수심이 얕고 선박의 진입이 곤란한 연안이나 항내에서의 유출 사고에서는 사람이 직접 흡착포로 방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기름을 머금은 흡착제를 드론이 회수하거나 또는 드론에 묶음띠 형태의 흡착제를 부착해 직접 방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론을 사용하면은 일단은 사람이 바닷가에 뭐 바위에 내려가면은 조금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드론은 수심이 낮은 곳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샤크 드론의 뱃속을 확인해 볼까요? 역시나 우리가 먹고 버린 생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직접 바다에 버렸든 버리지 않았든 결국은 인간이 만든 최대의 난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해양 쓰레기.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세월에 거듭하며 잘게 부서지고 결국 미세한 입자로 남아 플랑크톤에 붙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겠죠.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 바다가 견디기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 보이지 않는 곳까지, 손 닿지 않는 곳까지 더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기술이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그 샤크 드론 같은 경우가 저희 저희 해역이라든지 그 맞게끔 더 개조라든지 이런 거 연구가 돼서 그런 드론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수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수상 드론이 수거한 쓰레기를 다시 수거하려면 크레인으로 드론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는 수거롬이 있지만 미래에는 청항선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상 드론의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 대의 군집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선 다이버 봉사단이 직접 바다로 들어가 침전 쓰레기를 치우기도 합니다. 모랫바닥에 박힌 쓰레기들은 거센 조류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데요. 퇴적된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결국 바다 밑바닥을 썩게 하죠. 하지만 더욱 불행한 건 이처럼 매일 쓰레기를 걷어들이지만 그 노력이 전체 해양 쓰레기 문제의 10%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좀처럼 자연 분해되지 않아 바다에서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질 뿐 아주 오랫동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해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 접근하면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기 힘든 그 작은 입자들을 다 정화시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서 오냐면 주로는 큰 플라스틱 제품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것들이 자연환경에서 분해가 되면서 작은 알갱이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큰 플라스틱 제품들, 쓰레기들을 제대로 수거하고 관리하고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립공원연구원의 해양연구센터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수중조사 외에도 연구선의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 표층에 가라앉아 있는 퇴적물을 채집하는 과정인데요. 전체 국립공원, 해양국립공원 내에서 총 17개 정점에서 퇴적물을 채집을 하고요. 그리고 표층 약 2.5cm 이내의 퇴적물을 채집해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퇴적물 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퇴적물 속 알갱이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물과 식물 플랑크톤을 채집하여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해양국립공원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여러 추정에 따라 연구팀에서는 올해 처음 미세 플라스틱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조류에 떠다니던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처음 머물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퇴적물의 표층이랍니다. 표층에 가라앉아 있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채집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비인데요. 표층이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적물을 조심스럽게 뜨고 있습니다. 예. 몸체 크기가 최대 1mm의 중형 저소 동물의 시료는 주사기를 이용해 채집합니다. 다양한 생물과 미세 플라스틱이 뒤엉켜 있는 퇴적물 시료는 이후 각각의 밀도차를 이용해 분류한다고 하네요. 해양 생태축 조사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조사는 최근 이제 가장 이슈가 됨으로써 이제 올해 처음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현재 지난 겨울서부터 채집한 시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된 지 약 50년. 현재까지의 누적 생산량이 약 10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해양 생물의 생식이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미루어 본다면 먹이사슬의 최상위 단계인 인간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측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측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작은 생물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상위 포식자한테 전달이 되고 결국에는 인간에게까지 전달해질 거라고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에 대한 나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인천 해안과 낙동강 항구를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두세 번째로 높은 곳으로 발표한 바 있죠. 인천 앞바다의 수질이 궁금해진 제작진은 곧장 인천항 제3부두로 향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매 분기별로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출발해 전남 영광까지 총 31개 연안에 200개 이상의 정점에서 표층과 저층의 수온, 염분, 영양염 등 15개 이상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사의 목적은 어장 환경, 바다 내에서 특히 수산 자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안전성에 관련된 환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위해선 먼저 바닷물을 채취해야 합니다. 중앙의 실린더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채수기가 모여 있는 로젯 채수기입니다. 한 번에 다양한 수층을 관측할 수 있고 동시에 수온과 염분도 확인할 수 있죠. 정해진 깊이에서 바닷물을 채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채수기의 입구를 연 상태로 내리다가 원하는 깊이에 도달했을 때 메신저라고 불리는 물체를 내려 입구를 막아 해당 수심에 물을 채취하는 건데요. 수심별로 채취한 시료는 선상 실험실에서 몇 가지 전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수산과학원으로 보내어 정밀한 분석을 거치죠. 서해안 주요 어장에 산소 부족이나 저염도, 적조와 같이 이상 현상이 발견되면 인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하신 거의 수치 데이터는 어때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염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희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일부의 경우에는 영양염류 같은 경우는 또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수치를 또 보이고 있고요.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파괴는 고스란히 인류의 생존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종 오염물질로 해양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죠. 무한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바다 자원의 변화, 오염으로 기능이 떨어진 갯벌과 사막화된 바다는 더 이상 보물 창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어족 자원이 주는 문제는 그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그 서식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서식 환경이 변한다는 건 그 해류의 흐름이라든가 예를 들면 해수 온도가 바뀐다거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고. 물고기는 다른 물체에 접촉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죠. 때문에 산호초와 해조류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 폐기물과 이산화탄소 증가 등으로 인해 바다의 상승도가 높아지면서 산호초와 해조류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죽음은 물고기의 산란지와 서식지 감소로 이어져 결국 많은 어족 자원의 고갈을 앞당기죠. 황폐해져가는 해양 생태계 복원과 감소하는 어족 자원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수산자원 조성에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경남 거제를 찾았습니다. 이 대형 구조물은 바로 물고기의 아파트라 불리는 인공어초입니다. 어족 자원을 끌어모으고 보호하고 번식을 돕기 위해 해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이죠. 이 사람도 집이 필요하듯이 물고기도 그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위 포식자들을 피해서 작은 소형 어류들이 숨어 있을 은신 공간도 필요하고 계속되는 그 조류에 그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어초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에 해조가 번식하면 그곳에 어류들이 숨어 살거나 산란장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부터 인공어초를 도입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 분야인데요. 어패류나 해산물은 햇볕이 드는 수심 200m 이내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해안 다도해 해역과 서해 바다에 주로 설치하고 있죠. 인간의 손으로 훼손된 자연을 다시 인간의 노력으로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인 셈입니다. 인공어초 검사장에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인공어초 주위를 돌며 전체를 스캔하는데요. 이곳에서 드론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동영상으로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햇빛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 용접 상태 다 양호하. 드론이 근접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하시는 걸까요? 지금 요 상단에는 설치할 때 하중이 가장 많이 받는 이 그 걸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용접이 잘 됐는지 그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용접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엔 인공어초 제작에 주로 철강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다양한 크기와 형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인공어초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그곳에 직접 올라가 제작 검사를 해야 하는 인력의 안전 문제가 잦아지게 되는데요. 사람을 대신해 드론이 최종 점검을 도맡게 된 것입니다. 요즘 최신 기술인 이제 드론을 활용하면서 시간적인 부분과 안전상의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좀 더 좀 효율적인 그 인공어초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여러 방면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인공어초 제작 검사에 드론을 이용한 사례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인공어초의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GPS와 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어초의 형상과 위치, 크기 등을 3차원 모델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부 그리가 같은 경우는 좀 약 2.16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역설계 모델링을 통해 제작 완료에 따른 다양한 검사의 오차를 줄일 수 있죠. 역설계는 모든 형상을 다시 재구현해가지고 일종의 가상현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어초 사업에 활용을 해서 뭐 제작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아주 용이합니다. 역설계란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설계 방식의 반대로 도면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기성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기존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지 않고 역으로 계산하여 정보를 얻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과 3D 역설계를 통해 인공어초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절약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외관 검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황폐해져가는 바다 상황에서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인공어초. 경남 통영에 조성된 바다 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천과 삼천포를 끼고 있는 남해 해역은 예로부터 풍부한 어족 자원을 자랑하던 바다였습니다. 특히 쥐치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1990년대부터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쥐포 공장도 줄줄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4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비하면은 그냥 노다지였습니다. 노다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장비들도 어구들도 발달하고 우선 세력도 커지고 그래 하니까 어구도 많이 뿌리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인공어초 설치를 비롯한 폐기물 수거, 치어 방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오늘은 신라 같은 희망을 담아 설치한 인공어초를 점검하는 날이죠. 지금은 2015년도에 시설되어 있는 탈각 방구형 소형 강제어초를 지금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해역은 2012년부터 5년간 500기가 넘는 인공어초를 설치하며 일정 기간 내에 조활동 금지, 금어기 확대 등 자연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흐른 지금 바닷속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벌써 정겨운 녀석이 보이는군요. 구조물 바닥 틈에 숨어있는 문어의 다리가 보이시죠? 옆집에는 쥐 노래미가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장소나 조사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공어초가 시설되지 않은 어장에 비해 약 2~3배의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 밖에도 해조류가 자라면서 초식 어류와 폐류의 개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인공어초 투입만으로는 그 자원 회복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과 연계가 돼서 그 사람이 집이 있고 뭐 다른 물고기 하면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다시 좋아지듯이 이런 다른 연계 사업과 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저희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약 40%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오염시켜서도 방치해서도 안 되겠죠. 바다는 아무리 넓어도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
우리가 던지는 부메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